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7회 2부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 계급의 경제학, 우리 우띠리가 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새로 나온 책 소개합니다. 이른바 무자식자 전성시대를 다룬 책을 냈습니다.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심지어 연애를 미뤄야 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결말의 비극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경제학자로서 가급적 솔직하게 정리해봤다고 말합니다. 또 밤이 찾아와 내 슬픈 눈을 가리고 사랑 찾아 떠나라고 내 등을 밀어.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어쨌거나 저출산 고령화, 평균 수명은 계속 느는데 아이는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지 않고 이제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판이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저출산 문제, 뭐 3포 세대 문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3가지를 포기한 세대들의 문제.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 우띠라. 예. 신자유주의니? 신자유주의 때문에 뭐 양극화도 심해지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들. 다른 거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이 솔로 현상은 신자유주의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니까 연애나 결혼 포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로만 보기에도 너무 증가 속도가 빨라요. 그래?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모든 거는 스웨덴처럼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중산층 보호 등등 격차 사회는 스웨덴처럼 복지국가로 가면 되는데 솔로 현상만은 스웨덴처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젠더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남녀 간에 어떤 뭔가 문제가 또 우리나라에 생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이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극우파라고 보통 부르는데 유럽에도 극우파가 보통 국가에서 10에서 15% 되거든요. 그건 보편적인 현상인데 극우파들이 마초라고 보통 그러죠. 남성 우월주의 혹은 극단적인 가부장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라는 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튼튼하고 잘하니까 그러면은 좀 점잖은 애들은 젠틀맨십으로 가죠. 레이디 퍼스트 해야 된다. 그렇지. 남자 강하니까. 그다음에 좀 극빈층으로 내려가면은 성폭행 이런 거. 남자가 더 강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극우파 성향을 가진 청년들은 여성 혐오주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처음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성한테 일종의 라이벌 의식 같은 걸 느껴서 쟤 때문에 우리 걸 뺏긴다. 근데 이거는 남녀 사이에는 잘 안 벌어지고 인종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를테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는데 그 2세들한테 복지가 많이 가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래서 인종차별 같은 문제, 소위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린 이게 남녀 사이에 붙었어요. 여성들한테 제가 이제 쭉 물어봤거든요. 20, 30대 여성들한테 일배하는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 있냐. 그랬더니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은
남성 우월주의자랑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부장이 너무 세다. 뭐 이런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여성 혐오주의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그런 얘기들 여성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남성들한테는 지금 문제가 40대, 50대는 보니까 가부장주의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특히 그 경상도 가면은. 그렇지. 아니 뭐 경상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겸상을 안 하는 집도 봤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가 밥을 먹고 할머니 며느리가 밥을 먹고 상을 따로 차리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는 못 봤는데 이거 지방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군대 문제는 어때? 군대 문제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네, 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남자는 가고 여자는 관여할 텐데, 그러니까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종의 사회적 복무 같은 거로 해서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봉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로 해서 여성들도 그걸 같이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저는 조금 시각을 약간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게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뭐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라 저도 뭐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그 변화를 사실은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다 겪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바뀐 게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제는 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맞벌이 하는 게 거의 오히려 전형적인 경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애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애들 키우는 문제, 양육, 보육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 30년 전 이전 과거 세대 부모들이 갖고 있던 생활 양식, 문화 양식, 또 사회적인 그 관습과 제도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맞벌이를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여전히 여자들이 다 가정일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애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키워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양육 보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는 막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이렇게 잘 생겨나지 않는데 그 자리에 많은 부분을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제 채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자리가 이어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군대 문제도 결부돼 있다고 봐요. 군대를 갔다 오면 뭐 이제 군 가산점 문제 이걸 관련해서 이제 그 여성 뭐 단체들을 비롯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저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두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니네들도 이제 아주 뭐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적자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듯이 여성 혐오주의 양상으로까지 지금 번지는 것 아니냐. 이게 조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라고 할지 뭐 사회적 가치라고 할지요. 대부분의 것들이 연령이 내려가면은 좋아져요. 이를테면 인권에 관한 감수성들은 20대, 10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성적 정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갈등이 있는 건데 이것도 20대, 10대는 기성세대보다 굉장히 유연해요. 그런데 여성 혐오주의에 관해서는 남성들의 경우에 40대가 없고 30대 초반이 되니까 시작하더라고요. 20대가 되면 조금 더 강해지고 10대 남성들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아하, 정말. 그러니까 부모는 다 진보 쪽인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다른 모든 거는 진보적이지만 여성에 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아니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보려고 대안학교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인 가치 때문에 한 학교에 있는 남학생들도 다른 건 다 진보적인데 여자들 군대 가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풀리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골드미스는 어때? 골드미스 지금 이제 뭐 선대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참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 면에서도 남성들이
예전에는 주류로 있었던 자리에 여자들이 채워지면서 이제 만족한단 말이지. 내가 왜 남자한테 묶여서 여기서 애를 낳고 살림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점점 혼자 생활하는. 그래서 솔로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근데 그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크진 않더라고요. 크진 않아.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긴 했는데 초급 간부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그 이상 위에 이제 좀 고위직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레바논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보다 낮아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걸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제 그 한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유학하던 그에서 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세 나라를 이제 투어를 했어요. 그게 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이제 한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거기 한 100명 중에 여성 간부가 한 3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학생들 중에는 그 절반 이상이 여자였거든요.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데 거기에는 이미 뭐 젊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고위 간부들 중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학생이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한국 애들 중에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여성을 찾아보기 힘드냐고. 그러니까 우리 뭐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었죠. 완전히. 우리가 1인 가구는 아까 제가 뭐 88만 세대다. 또 뭐 홀로 사는 뭐 노인들이다. 뭐 이런 분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뭐 골드미스가 간다 이런 뭐 TV 프로도 있었고 있었지. 뭐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라 그러면은 1인 가구 이꼴 골드미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개선됐는데 제가 강연 갔을 때는 한 4, 5년 전만 가서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오히려 골드미스가 1인 가구 흔히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1인 가구보다 골드미스류의 1인 가구가 더 많다라는 응답이 손을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지.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월소득 한 300만 원 이상이어서 그 넓은 범주의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그 소득 계층 여성들 중에 비율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풀이 작은 거죠. 그 아까 우리 저 선띠리가 지각을 했어. 우리 녹음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지각하면서 상습범이 뭐 하나. 우리 작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뭐 우띠리 책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우띠리가 말 많이 할 거니까 저는 좀 늦어도 좀 먼저 시작하세요. 우띠리 말 많이 하게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가 말이 많네 오늘. 우띠리보다 더 많어. 제가 어떻게 된 거야 상습직이잖아요. 이게? 우띠라 어떻게 된 거요? 뭐 화제를 돌릴 겸 아니 근데 화제가 안 돌아가잖아. 아니 책 이야기는 저자가 직접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뭐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더니. 근데 이제 그래. 이런 거가 좀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이제 사회 문제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제가 본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갈등 중에 전업맘과 직장맘 갈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업으로 전업? 네, 전업으로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하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 예. 그게 목동하고 강남하고도 다르고 강북 다르고 지방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극단적으로 그 갈등이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목동 지역이에요. 목동 지역은 보니까 목동에서부터 그 영등포 그쪽 다 마찬가지인데 직장 다니는 엄마가 그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 오게 하려고 10시에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어쩌다 주말에 한번 가면은 또 거기서 왕따 놓더라고요. 이 여자들은 설이 내린다. 예. 여자들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래요? 아니면 아까 문화처럼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선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빠른 시간 동안에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높아지다 보니까 남성들 차원에서도 그거에 맞는 문화를 못 만들었고
여성들 내부에서도 어떻게 서로 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뭐 도우면서 위로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안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우리 우띠리가 열심히 책 쓴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결혼을 보는 시각 이런 게 많이 달라질까? 결혼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아,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지금 이미 그래요. 결혼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잘 살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결혼하려다가 실패한 여성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게 마음에 맺혔더라고요. 이 전셋값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반월세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친구가 딱 결혼하는데 너도 해졌다 그러면은 소외감 팍 느껴지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부유한 사람들의 일인데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애기를 더 낳거든요. 그 베이비붐이라는 그거 아니야. 그렇지. 전쟁 때. 베이비부머 세대. 근데 뭐. 전쟁 때도 아기를 낳거든요. 그리고 보통 가난한 쪽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요. 출산율이 높고 부자들이 덜 낳아요. 전쟁 때 아기 낳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기후가 안 좋아서 도토리 나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자기가 뭔가 하여튼 많은 씨를 퍼뜨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도토리가 많이 열린다. 이런 거 같은 심리일까? 제가 들었던 건요. 네. 폭격하고 밤에 불도 안 켜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 이렇게 하다가 죽자 뭐 이런 거야. 예전에 제가 김영민 말. 네네. 저질 얘기 나오면 우리 용띠리가. 아니 예전에 여태 나 없는 줄 알았어. 너 지금 선거 잊고 때 있었어. 선거 때 그 막말 파문 터졌을 때 그 막말 가운데 하나였어요. 뭐야? 인구를 늘리는 방법,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밤 9시에 무조건 단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보통은 80년대까지는 저소득층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 이쪽에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낮출까가 우리나라 정책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은 가난한 쪽에서 이제 아기를 많이 낳는다 그러고 그래, 기찻길 옆에서 선진국, 많이 후진국 낳는다고. 그러면은 출산율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아기를 낳고 그렇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런 거거든요. 셋째를 낳으라고 하는 게 사실 부자들한테 유효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은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거 공약에 걸었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면 6억이 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셋째 중등교육까지 2억이 들거든요. 8억을 미리 쓰면 내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첫째 애한테 주는 게 훨씬 정책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주는 다둥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네 보니까. 그걸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출산율이 1.2가 안 되기 때문에 첫째 놓고 나서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그 인구들은 너무 많은 거죠. 그 커플들은. 그러니까 정부는 돈은 쓰기 싫고, 근데 이 출산 위해서 이렇게 돈은 쓴다 이런 생색은 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앞다퉈서 한 게 뭐냐면 셋째 이상 놓을 때 다둥이 정책.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이제 형님 이야기했듯이 보면 이 자녀 수하고 소득 수준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셋째, 넷째한테 돈을 주면 원래 잘 살아서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식의 정책이 돼버리거든요. 일단은 아까 뭐 반월세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띠리가 솔로 시대 1인 가구 그럼 뭐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일본 사례를 놓고선 보니까요. 솔로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만들면은 미니 신도시, 무슨 신도시 이렇게 해서 배드타운이라고 부르는 시 외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전형적인 4인 가구 시대의 모델이었어요.
70년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할 때는 그러니까 엄마들은 당연히 집에 있고 아빠만 혼자서 고통을 참으면은 온 식구가 행복하다고 그럴 때 배드타운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도 어려워져서 일본이 90년대에 한번 경제 위기를 맞잖아요. 부동산 위기고 미국도 보니까 그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 배드타운에 갈 솔로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산다 그러면은 그렇지. 시내 우리로 치면 홍대 같은 데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좁아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올 때요. 제일 먼저 터진 게 그 배드타운의 붕괴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솔로 현상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은 정원이 있고 2층 집인데 중산층이 보통 4명이 살았던 거지만 그게 쭉 비니까 이게 뇌관을 터뜨린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내는 일정에 버티더라도 시 외곽에 있던 배드타운이 붕괴한 거거든요. 일본도 보니까 버블 터지면서 그 중장기 효과를 볼 때 외곽지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혼자 사는 솔로라고 가정하면은 가장 원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전부 다 홍대 앞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대 앞에 있으면 걸어 나와서 그렇지. 혼자서 술을 먹더라도 클럽에 가서 클럽 비싼 것도 싼 것도 있고 외롭지 그러니까. 않고 그냥 북적북적 대고. 네, 주말에도 혼자 커피 먹어도 안 이상하고. 그런데 만약에 좀 외곽 지역에 가면은 혼자 있으면은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출퇴근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점점 안으로 오니까 예를 들면은 그 좀 서울에 떨어져 있는 그런 배드타운에 1인 가구를 위해서 만들었던 오피스텔 이런 거 뒤지는 거죠. 아, 그러네. 원룸 이런 거. 거기에 살 사람이 그 지역에 진짜로 직장이 있으면 돼요. 거기 직장이 있으면 그 공장이나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배드타운은 정의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업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는 그 출퇴근 거리를 참을 수 있어도 혼자 사는 사람들 그거 왜 참아요? 그렇지. 좁은 건 참을 수 있어도 먼 걸 못 참게 되죠. 공간이 재구성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외국에도 보면은 도심 재생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드타운으로 들어가니까 도심 자체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솔로 현상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데 우리나라도 2, 3년 전부터 도심 재생 논의가 붙었거든요. 우리는 토건식으로 해서 아직도 논의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솔로들은 시내에 들어와서 조그만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려면요. 일단 몇 가지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빠져야 돼요. 일본도 도심 재생이 이제 된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본이 뭐 이제 도심 재생으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동산 거품이 안 빠진 상태에서 자꾸 도심 재생하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데 그 일본이 도심 재생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부동산 거품이 쫙 빠진 다음에 완전 꺼졌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싸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저 도심을 이제 재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건물도 짓고 공간도 구성하고 또 상대적으로 뭐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겼는데 한국은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 평에 몇 천만 원이면 한 평만. 네. 그건 묘지 묘. 그래서 묘야 묘. 일본이 따라갔던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중간에 하여튼 뭐 피하고 싶은 과정은 다 피하고 나서 바로 도심 재생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전혀 맥락을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다음에 그 일본 주택공단에서 그 전에 우리 지금 LH공사 하듯이 막 아까 형님 이야기했던 외곽에 이제 막 신도시들 막 때려짓고 배드타운 만들고 이랬는데 그게 부동산 거품 꺼지고 보니까 그 많아 보이던 수요가 신기루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늘어나 있던 건 이제 1인 가구들. 막 이런 데가 엄청 늘어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로 치면 이제 1인 가구인데 단신 세대를 위한 그런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들을 잔뜩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도 아직 뭐 전혀 계속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소유가 아니라 임대를 중심으로 한 활용주택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꼭 공공만 제가 말씀드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도 사실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가 사실 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벌그룹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그런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계속 어떻게 하면 뭐 선동해서 광고 이제 찌라시 내보내서 이렇게 막 분양 대박이다 이런 식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이미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 좀 건설업체들도 정신 좀 차리고 알아야 되죠. 네. 그러면 솔로 시대에 뭐 기업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어떻게 바뀔까? 제일 큰 거는 특징적으로 일본에서는 지방백화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나 도심이나 센터로 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방에서도 거점 도시로 몰리는데 보통 인구 70만이 있으면 백화점을 놓거든요.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 롯데가 들어갈 때 DJ에서 들어갔는데 50만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제 거기에 구매력이 있다고 본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의 제일 약한 축이 지방 백화점이. 그러니까 지방 백화점 형태인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자체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아예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광고 자체가 줄어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그 광고를 했을 때 광고 비용만큼의 돈이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를 해도 눈으로 즐기기만 하고 못 사잖아요. 그럼 광고비가 줄면은 제일 먼저 망하게 되는 산업이요. 방송국 형태의 산업이에요. 방송국 형태의 산업이 뭘 말하는 방송국은 거예요? 광고비를 받아서 움직이는 형태의 그렇지. 산업이죠. 그거는 광고비 자체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방송은 힘들어지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흑자였던 방송이 SBS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출을 줄여서 이렇게 억지로 흑자 맞춘 거라서 정상 운영은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SBS도 적자가 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워낙 채널이 많아지고 막 광고 쪽에서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광고비 자체가 그래도 늘면은 버티는데 총 볼륨 줄여버리니까. 자체가 장기로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 돈 많은 층을 위한 광고 뭐 이런 돈 거 많은 사람들은 TV를 안 보잖아요. 뭘 봐 그럼? 샤넬 광고가 TV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거의 안 나오지. 안 나와도 걔네들은 그냥 샤넬은 봐요. 월간지 같이 럭셔리 잡지에 내지 TV 광고는 그러니까 TV 광고는 전형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광고 매체예요. 아. 부자들은 거기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2%를 위한 당신 그런 광고는 실패해요. 그 국민 TV는 어떻게 하니? 얘네는 광고 용딜이 큰일 났네. 지상파도 저런데. 그럼 광고라기보다는 증여와 기부에 의한 네? 증여, 네. 조합비로 가야죠. 조합비. 기부, 조합원들이 공유. 많이 늘어야 되는데 기분은 아니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국민 TV? 뭐 지금 월 자동 납부 조합원 수는 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 TV를 초기에 설계할 때도 뭐 공정 언론을 위해서 정부 비판이 불가피한 그런 방송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뭐 광고 압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설계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광고비 의존도를 확 줄인 거죠.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뭐 그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더라. 뭐 떡볶이집 그 1인 내가 광고하고 싶은 사람 아주 소규모의 어떤 고춧가루 빠는 방앗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해도 그것도 국민 TV로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광고가 붙는 거. 규모가 작으니까요. 예. 작게. 예. 또 조합원들이 내놓는 그런 광고 의존은 있어도 뭐 대기업으로부터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안 줘. 예? 안 줘. 안 주지. 어쨌든 아니, 광고가 준다. 그 그 얘기하다 대체로 형님 이야기에 뭐 동의하긴 하는데 이게 그런 성향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 솔로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안목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성의 세대들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상당히 민감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돈이 조금 들어도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렇지. 자기 그러니까,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쪽. 그래서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위축되는 효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경기라든지 또는 뭐 광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위축되는 효과가 생길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아주 크게 막 붐이 일거나 그러진 않지만 되게 큰 대형 스크린이 실제로는 1인 가구들한테 꽤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막 그 일반적인 뭐 가족들 있는 그런 가구들 경우에는 뭐 애들 뭐 교육비다 또 뭐 집 월세를 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은행에 이자를 내든지 뭐 이러다 보면 진짜 생활이 쪼들리잖아요. 가장들이 뭘 돈을 쓰기가 그런데 거꾸로 1인 가구는 적게 벌긴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자기가 정말 이렇게 혼자 사니까 그 혼자 사는 어떤 생활을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 자기의 어쨌거나 나름대로 선택한 거지만 그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다란 스크린을 사서 되게 자기가 영화를 이제 정말 좀 뽀다구나게 보는 뭐 그런 이제 성향들이 또 있다고 이제 그런 거를 솔로 이코노미라고 해요. 일부 존재하는데 전체 비율에 비하면 그 비율이 작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가장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 유니클로거든요. 그 진짜 저가 브랜드인데 그 히로시마 기업이에요. 그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그게 너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이소도 제가 알기로는 히로시마 쪽에 출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엔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그거더라고. 그런 거랑 그다음에 소위 그 스파라고 부르는 이 그 진짜 저가죠. 그 인스턴트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유니클로 같은 것들이 이런 솔로 현상이 생기면서 가난한 청년들 현상과 함께 같이 드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없어지면은 조금 몇 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저가 중에 저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작년 추석 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추석 특가, 추석 특수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추석을 했었는데 그 재밌잖아요. 작년 추석이 제가 관찰한 거로는 처음으로 추석 특수가 없던 해였어요. 진짜. 네. 아. 백화점, 재래시장, 마트 다 특수 없고요. 그 작년에는 그 홈쇼핑 있죠. 그것만 특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비싼 건 못 하겠고 단위별로는 홈쇼핑이 제일 싸거든요. 그것만 특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추석에 보니까 홈쇼핑 특수도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석 때 대기업들과 공기업들 임원들 선물한 거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갈비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갈비는 좀 비싸잖아요. 올해는 그게 전부 다 사과로 평준화됐어요. 아, 사과로. 선물의 평준화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양 물어보니까 갈비보다 사과로 하면은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추석 특수도 없었고 선물도 내려간 거거든요. 그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추석 때는 청년들이 아예 집에 안 가더라고요. 특수나 많아. 다음 해부터는 사과 대신 포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올해 포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울상이셨습니다. 포도 우리 집에도 그 안성에서 우리 그 카페호미가 안성에서 한 5분 거리거든. 안성이 그렇죠. 안성도 포도로 유명하죠. 뭐. 맛있더라고. 근데 포도가 경산포도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겠지만서도 어찌됐건 포도 박스를 막 엄청나게 갖다가 농부님들이 갖다 넣어서 팔아주세요 하고 갖다 놓으시는 건데 경산포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저희 아버님 조남은 선보경이고요. 경산 포도야? 포도 이름이? 옹골찬 포도. 옹골찬 포도. 그걸 얘기를 해야지. 네. 옹골찬 포도. 옹골찬 포도는 옹골찬 포도. 솔로 내에서도 이제 좀 구매력 있는 전문직 솔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리거든요. 청년들이 이를테면 외제차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20대 구매율은 확실히 늘었더라고요. 근데 카푸어 현상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차 때문에. 박탈감을 또 느껴?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에요. 청년들이 이제 샤넬이나 외제차를 주로 살지 아니면 자기가 좀 실속 있는 삶을 살지. 그 사이에 이제 마케팅이 껴있는 거죠. 자동차를 안 사나? 요새 청년들은? 한 3, 4년 전부터 대학생들의 그 운전면허 취득률이 줄었어요. 옛날에 한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교 들어가면은 운전면허부터 땄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생 운전면허 안 따니까
자동차에서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명박의 청와대를 막 찔렀어요. 그래서 그때 운전면허를 쉽게 따게 했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청년들이 머리가 나빠서 운전면허 안 딴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 운전면허가 어려워서 못 딴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차 살 일이 없으니까 운전면허 배울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 판단이 아닌데 그때 청와대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면허 따라 우리나라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허를 안 따니까 전체적으로 20대에 자동차 구매 이런 거는 다 떨어졌는데 외제차 구매 비율만 높아졌어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중국 가서 쓸 수가 있어요? 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일본도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 면허 안 따가지고 운전학원이 많이 망했다고 그런 얘기. 그리고 일본은 또 우리랑 조금 더 다른 게요. 우리는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주차장을 해주잖아요, 그냥. 그 가구당 한 대씩 하게 돼 있는데 일본은 그거를 돈을 내게 해요. 그래서 차 랏을 하나 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치. 그리고 자기 랏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차를 살 수 있어요. 그치, 차를 어디다 대놔. 여기서 랏은 주차 공간을 주차 이야기하는 공간 거죠. 있잖아. 그거 자기 주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증명서 안 내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 땡스 랏 이렇게. 누님, 뭐 저거 하잖아. 색돈 받습니다. 그래, 미안해. 땡스 랏. 아니 광고에서 누님 발음 좋았어요. 아니 광고에서 누가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웃디라. 그래서 일본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차를 덜 운행을 해요. 실제로 그렇고 한국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제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 솔로 문제를 해소를 할 수가 있어? 큰일이잖아 이거. 노인 부양 부담은 커가고 애는 안 낳고 솔로 늘고. 출산 패턴을 장기 시계열 분석 같은 걸 한번 해보니까 90년대 초반에 한번 크게 바뀌고 그 다음부터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은 거의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90년대 초중반부터 우리가 결혼을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반부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수치가 출산율의 주변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거는 사실은 첫째 아이나 이런 빈도를 보잖아요. 충분히 아이를 많이 낳고 있고 결혼을 더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나 삶에 관한 것들, 그다음 주거 안정성, 그리고 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공적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육아는 성공한 게 프랑스가 유일하게 성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육아라고 요즘 책도 나오고 난리거든요. 그 핵심을 보니까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낳으면은 어떻게든 국가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 좀 거리가 멀죠. 이런 여러 가지 육아나 주거나 그다음에 고용, 생계 이런 조건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복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일단은 늘리고 남성들이 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이거 하면서 처음 이제 뽑아본 건데 그러니까 남성들의 육아 가사 참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몇 시간 들어가느냐는 건데 제일 높은 데가 42%예요. 그러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일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보통 사회지수 내보면은 후진국 쪽으로 오는데 미국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 높아요. 37%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남성들이 한 37% 정도 집안 일을 하는 거고 OECD 평균은 32%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라고 하면은 남성들이 32% 정도 시간은 가사에 들어오는 거다. 일본 몇 프로일까요? 일본 별로 안 하지 않아? 물론 별로 안 하니까 물어봤겠죠. 한번 찍어보세요. 20? 18%. 거의 맞았어요.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1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네가 그렇고. 한국은 얼마인데? 그것도 안 돼? 나 그거보단 더 돼. 왜 이래? 일본보다 낮아요. 1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조금 더 가정적일 것 같은데 일본 남성은 워낙 안 하니까 그 미치거든요.
그 밑으로 오면 이제 인도 12%. 그러니까 뭐 인도, 요르단 이런 수준인지 우리나라 OECD 반도 안 되거든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은 국가도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관해서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남자들도 OECD 반 땅밖에 안 하더라. 그럼 결혼하는 순간에 독박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여성들이 생각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남성들이 조금 더 가사에 참여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결혼을 안 하거나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뭐 집값, 뭐 교육비, 양육비, 뭐 이런 그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 시간, 에너지 들여야 되는 거 이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예전처럼 막 그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학력 수준이 더 높고 뭐 더 똑똑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그런 시대에 여성들도 같이 이제 사회생활 하고 싶은 욕구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해주면서 결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낮추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뭐 한 가지 뭐 매직 그러니까 마술에 가까운 해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조건, 환경들을 많이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 환경들 조건들 바꿔주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일본의 주택공단 이야기했지만 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주거 보조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준다든지 또 이 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비정규직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게 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그 열악한 대우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는 걸 굉장히 당연시 해버리잖아요. 그걸 공공이 나서서 이렇게 제재를 하지도 않고 그런 제도와 정책들을 바꿔주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이제 이 저출산 문제 또 이 솔로가 급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뭐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부시 때 미국도 이제 이 문제를 봤어요. 문제다. 부시가 이제 대형 교회랑 같이 해서 캠페인을 막 했어요. 결혼하자. 그 여성들 대상으로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블루칼라 그러니까 노동 계급의 여성이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 거다. 그랬더니 뭐 또 누가 계산했더라고요. 3번 결혼해야 나아진다는 거예요. 3번 결혼해야. 그러니까 이혼해서 이 위자료 받고. 그러니까 결혼 위자료가 높으니까. 예, 결혼 자체로 나아지진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혼하라는 캠페인으로 여성들이 결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50대, 60대 좀 지도자급인 남성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못 돼서 지금 큰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결혼할 여성은 없어요. 근데 남성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 너는 그러니까 왜 외제차 샀니?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차라도 좋아야 연애도 하고 결혼하지 않겠냐. 그럼 걔는 집이 없고 차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도 닦고 빚도 졌어요. 차 사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성 쪽한테서 물어봤거든요. 빚져서 외제차를 산 남자가 있는데 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다 미쳤냐는 거예요. 차 없어도 내지는 차 조그맣더라도 예금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남성들은 판타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게 굉장히 좋은 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겠지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안 됐지만 예금액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보거든요. 90년대 프랑스에서 사랑의 경제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때 남성과 여성한테 결혼을 앞두고선 여러 요소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은 여성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고 나왔고 여성들은 돈이 중요하다라고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육아와 관련돼 있는 것가 있어서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제차를 남자가 연애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그 우리 결혼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솔로 여성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솔로인 여성들에게 하나를 그 뭐랄까 주의할 점 같은 걸 좀 준다면 언니가 우리 후배 중에 남자가 통장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결혼을 했었던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그게 마이너스 통장. 항상 통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을 들여다봐라.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액수를 체크해야 돼.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솔로 문제 푼 거는 프랑스가 유일한데요. 프랑스도 왜 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대학교 거의 무상으로 하죠. 연간 뭐 10만 원만 내니까 등록금. 그리고 결혼하면은 막 돈을 엄청 많이 줘요. 그다음 육아도 국가에서 다 해주게 상당히 해놓고 지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막 던져보는 거야. 근데 이게 미국 보면 조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출산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커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럽 사회들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여전히 출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는 이제 적극적인 이민 정책 뭐 이거하고도 이제 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미국 중산층에서 되게 애를 많이 낳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교수라는 사람들이 막 서너 명씩 애들 낳는 걸 막 아주 그 되게 보편적인 것처럼 이게 돼 있는 문화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미국이 뭐 특별히 복지가 잘 돼 있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유럽에 비해서. 근데 이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사람 글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이 실제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뭐 옛날부터 아메리칸 드리미니부터 해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왔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걸 꼭 뭐 미국의 경우라고 딱 뭐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는 미래가 밝아 보여야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지. 미래를 같이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애도 낳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다 미래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고 우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는 애를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강압이고 폭력인 거지. 우리가 떳떳하게 애 많이 놓으십시오. 뭐 애 낳는 게 애국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선동하는 거 그건 진짜 저질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를 놓는다는 게 뭡니까? 애를 어디다 놓고 되는 거죠. 애를 낳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이제 원인이고 결과인 건데 실제로는 이 솔로 현상이 세습자본주의를 강화시킬 것 같더라고요. 세습자본주의. 그러니까 부모가 국가가 뭘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돈 있는 사람만 자식을 낳아서 걔들한테 뭘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못하는 엄마들은 맨날 자기 아기들한테 미안해 그래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공공이 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세습자본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또 결혼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비정규직 20대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애 낳을 생각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대부분 결론이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정규직 신분을 물려줄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미안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미안해서 안 낳겠다는 결심한 거거든요. 이거는 말은 안 했지만 한국이 세습자본주의로 가고 있고 강화될 거라는 거를 예비 부모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요층 같은 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말을 들어보면 뭐 안 되는 건 뭐 전혀 지금 망해가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면은 육아용품들 애기를 안 낳으면 육아용품들 육아용품들은 97, 8년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결혼도 덜하고 10년 후면은 확 떨어질 거다. 그래서 육아 쪽의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고가 정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출산을 줄지만 줄는 대신에 그 부모랑 내지는 뭐 부모가 넷이잖아요. 그래서 스푼 4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고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가만 늘어나면 수요 있는 층에서만 왕창 뽑아 먹는 거니까 그러면 없는 부모는 더 악순환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싼 물건들이 잘 없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국산은 슈퍼에 잘 안 갖다 놔요. 일제 이런 거를 갖다 놓고 국산이 있는데 구하기가 어려워요. 호주 같은 데 보니까 우리가 쓰는 육아용품 중에 상당히 많은 게 호주 게 많거든요. 호주는 우리처럼 공산품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된 산업과 육아에 관해서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이걸 디자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업들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이 아직도 그냥 인구가 우리가 급증하던 시대에 그다음에 뭐 그 보통 3, 4인 이상 되는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전략 이게 여기서 못 벗어나세요. 아까 제가 뭐 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세탁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인 가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소형 세탁기들 저렴하면서 이런 세탁기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마진이 안 크다라는 이유로 담합해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원래 나오고 있던 것들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업들이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의 그 삶의 질을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자기네들 수익성을 좋게 할까 이런 관점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 늘어나는 솔로 가구들의 그 시장 성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엄청나게 결국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매력은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또 잘만 이렇게 개발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성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놓치는 결과들이 났거든요. 중국에 다 잡아먹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형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른바 고급 시장, 하이엔드 시장으로만 가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계속 양극화되는 시대, 사회에서 그 고소득층만을 타겟으로 한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막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돈 따먹는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만 가지 말고 제발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세분화되는 그런 가구 수요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때 오히려 그 시장 장기적으로 기업들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인 그 청년들 또는 아가씨들이 우리 방송 듣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 솔로 시대가 이렇게 힘드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시집장가도 못 가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면은 없어? 솔로 시대를 맞아서 뭐. 긍정적인 거요? 뭐. 최근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쉐어하우스가 사회적 기업 같은 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거. 예, 집을 하나를 이제 전세를 이름도 잘들 내기도 붙인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기도 해서 일본은 상업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회적 기업 형태에서 청년들이 이제 같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동거 말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혹은 뭐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묶고 알선해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좀 줄여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부는 안 하더라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행하게만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있다 보면은 결혼도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뭘 바꿨더라? 국민연금에 문구를 바꿨잖아. 정부에서 뭐 책임지고 이거는 준다. 뭐 거기서 뭐 살짝 바꿔서 막 뉴스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만든 제도인데 제도가 사람한테 맞춰야지 사람이 제도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연금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낳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개새끼인 거예요. 그게. 사람을 제도한테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40, 50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좌우 없어요. 여성들이 잘못한 거다.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라. 이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여자가 나빠요라고 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작업에서 내린 결론이었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비정규직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 정규직이 되고 월급 많이 받고 휴가 복지 혜택이 올라가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워낙 상황을 열악하게 해놓고 비정규직하고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논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예, 오늘 누나는 솔로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책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우띠리도 굉장히 찬사를 했더라고. 에릭 클라이넨버그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맞지? 제 우띠라? 친구예요, 제 친구. 네 친구니? 예. 누가? 그 에릭 친구. 에릭 예. 에릭이라고 그 저기 여기 그 호텔 무슨 호텔이냐 거기에 그 총지배인이 에릭인데. 에릭. 잘하는데 세장가 같잖아. 그래요. 그래서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이 책의 한 토막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혼자 살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어떻게 혼자 살 것인가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세상에는 그들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솔로들이 찾은 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야, 이게 오늘 솔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솔로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스스로 솔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앞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야 뭐 혀 끌끌 차면서 이 못난 놈 장가나가 시집이나가 이렇게 호통치는 게 다였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호통이 뭐 진정 안 통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막을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로들을 그저 능력이 없거나 불쌍하다거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노인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것처럼 솔로 문제도 분명히 사회적인 화두가 될 게 명확하다. 이런 그 얘기들을 우리 학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솔로 계급의 경제학 우석훈이 지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혼자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사회적인 해답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도 아닌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 넷이서 솔로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넷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제 몫을 다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힘든 솔로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